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신천지 개입설부터 친명 적통 경쟁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 위원장님은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평론에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 왜? 시원하다고. 저도 제가 시원하다고 요새 느끼고 있어요. 쇼츠의 여왕이 됐어. 내가.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나 요새 별로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 라이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할 뿐인데 그냥 다 따가지고서 이렇게 쇼츠를 만들어 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그 금도 없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금도 없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저의 특기가 있는데 나는 쌍소린이 무슨 욕인이 하나도 안 속는데 시원하대. 맞아. 남들은 그런 말을 써가면서 시원하게 하는데. 시원하게 네.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쓰는데 시원하대. 그래서 그게 저희 특기예요. 어깨용어로 네. 폼이 미쳤다고 그러지. 아, 쇼폼이 미쳤는데 시원하게 되게 아니, 저도 근데 즐겨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나 솔직히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뭐 솔직히 자문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자리죠. 네. 정치 사안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고 정책 사안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1월 22일 날 그날 저는 그날 코스피 5천을 축하하러 오마이 TV에 나간 거예요. 방금 나오셨는데. 근데 나갔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야. 기습 합당 제안. 그다음에 조국 거기서 그냥 제가 짰네 짰어 하고 그냥 제가 그냥 터졌지. 그 좋은 날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그냥 흑화가 됐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기왕한 거 하자. 아니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워닝을 갖고 있던 거였는데 그게 터지는 거 보고 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그럴 땐 사람들이 내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제가 조금씩 앞서서 방향을 다 제시를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 받아서 움직이신 위원님들도 많고요. 평론가들도 많습니다. 평론가도 솔직히. 많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딸도 그래요. 우리 따님도? 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김어준한테 너무 각을 세우니까 위험하다고. 이 김어준 또 다 김어준 때문에 정치에 입문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나보고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김어준을 바꿔놓는 그 의견을 바꿔놓는데 거의 석 달이 걸렸어.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거의 5월 달 돼서 했는데 이번에 유시민 경우에는 딱 3주일 만에 바뀝니다. 김어준은 3개월 걸렸는데 유시민은 3주 만에 바뀌었다. 따님 의견이. 그렇게 네. 의견이 3주 만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영향인지 우리 소영조 소장님도 당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분인데 요즘 들어 쓴소리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당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니까 쓴소리를 하지. 충만하지 않으면 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려니 그러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첫 번째 국운을 흔들고 있다. 국운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 1년 이제 2개월 돼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평가를 그렇게 진보진영에서 내에서 야박하게 하냐 그거예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앞두고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겠다고 나서는 거 책임도 안 질 뿐더러 대통령한테 각 세워서 가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봐서 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 레인더가 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나 말하자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눈치 보면서 이제 국정하는데 국정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진보 진영도 제대로 살아야겠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야겠는데 이거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네. 솔직히 유시민 작가하고도 2010년대부터 있어요. 그 국민참여당 할 때.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거도 좀 도와주고 인연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제가 참 날선 야박한 소리 하기 싫은데 선을 넘어서 이분은 이제 좀 이제 정기 은퇴를 하신다고 했으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컴백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컴백할 느낌으로 지금 덤비시는 것 같고
근데 덤비면 다른 사람한테 덤벼야 되는데 왜 음. 대통령한테 덤벼서 흔드냐 그거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김어준 씨도 장사만 하려면 장사 마시지 왜 자꾸 정치권을 넘보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이 정치판을 혼탁스럽게 만드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유시민 씨는 유시민 씨로의 비평가 역할,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대로 뉴미디어 플랫폼에 뭐 빅스피어 역할 하시라고요. 정청래 저는 후보한테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당대표 한번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운이 좋아서 했다고 봐요. 박찬대 후보랑 둘이 나갔을 때 당시에는 개혁적인 당대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1년 차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개혁의 어떤 박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정청래 그래 후보가 나왔겠다고 선택이 됐으면 그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운이 나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본인이 이겼다고 우기지만 모든 사람이 특히 대통령도 지방선거 진 거다. 우리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하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이 연임해버리면 우리 네. 민주당의 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3명 후보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김민석 후보랑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인연 없어요. 아, 전혀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네. 이런 거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경우에는 13년 전에 제가 토론회에 한번 모시고 야 그냥 괜찮네 사람. 그래 그때부터 그냥 저 눈여겨봤던 거고 김민석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양반이 야인으로 있을 때 그럴 때 2010년인가 봤는데 아, 저는 2010년쯤에. 네, 근데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지금쯤 새로 정치를 시작해도 이미 빠르다고 그럴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로 다시 컴백해봐라. 저는 왜냐면 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좀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아, 동기부여가 되네.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했어. 그래서 딴 거 하지 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미국 가서 저 변호사 자격 따와라. 그랬더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대 또. 아,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게. 왜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김민석 총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건방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 아닙니다.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만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의 그릇 크기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서로 괜찮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사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도 어쩌다가 만나면 제가 마지막에 만난 게 작년 12월 달에 만났는데 한 2, 30분 얘기를 했는데 2, 30분 동안 그냥 천하지 대계를 다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다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긴 얘기 안 해도 서로 생각이 어디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좀 네. 인정해 주는 사이지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을 이제 그 장관급의 자리를 맡고 계신데 아니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무 계신데 거예요, 아무 거. 나 자문위원장이에요. 네, 그냥. 그렇긴 한데 네, 여하간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김민석 총리의 그런 1년 동안 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난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지. 자 이제 들어야죠. 나는 정말 맨날 볼 때마다 저녁을 입이 근질근질 어떡하.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자문위원장 얘기해도 되지만 참다가 한번 터지니까 그냥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근데 총리님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무 자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민석 그 후보의 장점은 하여튼간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익힌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페이션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을성과 끈기 이게 엄청난데 그걸 가지고 총리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하루 만에 달라지대.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네. 사자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저는 총리를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전당대회에 후보로 입후보 하기 전후로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아까 뭐 인내와 끈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원래 정치인 김민석은 원래 총리를 할 때 김민석처럼 조용하고 숨죽이는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외향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운동권 시절에 김민석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아주 온순한 김민석을 기억하지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끔 연설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돌아왔나? 근데 그 DNA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뭐 어떤 방증이지 않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좀 각세우고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센 발언들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책 감각이 있는 거지. 그런 선거니까. 근데 그리고 솔직히 선거니까 세게 얘기도 하고 밭다리도 걸고 안다리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술 쓰는 것은 어떤 그의 이제 정치의 성정이 딱 이제 고차가 된 건 아니고 그냥 모두의 어떤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김민석 후보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쓸 난- 수 있어. 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총리할 때 그 저는 이제 딱 봤다고 생각. 김민석 총리님도 이걸 잘 읽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성향을 딱 읽으신 거야. 대통령은 나대는 사람 싫어해요. 나대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거는 총리는 받쳐주는 보조하는 역할이다. 자리. 그다음에 전체를 아울러주는 자리다. 이거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또 내지를 때는 아주 잘 내지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그걸 잘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은 거죠. 최근에 이제 멀티에. 내지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 개입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강력히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그 지난번에 12월에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김민석의 스타일이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그 선거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차근차근히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는 잔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면 잔기술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잔기술을 써야 좀 스킨십도 생기고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데 그런 걸 조금 못 하시고 그 대신 큰 기술을 쓸 줄을 아시는 분이야. 큰 기술을 쓸 줄 그러니까 안다. 지금 요번에도 이제 얘기한 게 이 분열과 신천지와 그다음에 반명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삼자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도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의 천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랑 좀 비슷한데 저는 전체 그림을 안 그리면 좀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거든. 전체 그림을 그려놔야 그때부터 막 신이 나고 그러는데 김민석 총리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전체의 이번의 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큰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레이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민석 후보가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겠다. 약간 준비된 느낌이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준비된 것 같아요. 시점도 좀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전략이 조금 저는 생뚱맞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1강 2 중주 구도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1강 그룹에 속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굳이 1강 구도에 있는 후보는요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썼을까? 사실 신천지 전략이 이게 경고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극약 처방이지 않나 싶어요. 극약 처방이다. 제 이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하자면 거의 독살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사실 이 게임을 그냥 게임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렸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열 반명 신천지인데 저는 신천지는 안 들었고 분열 반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파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말이죠. 우리가 요새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왜 이렇게 흥미롭게 막 이러면서 막 흥미진진하게 막 아, 재밌어서요. 저 듣다 보니까 재밌었어. 지금.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 왜냐하면 저는 요번에 유시민의 난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유시민의 빙의 돼서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뭐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를 보면 솔직히 지금 이제 국힘이 너무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슈들은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희망은 줬으나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인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하고 뭐 비판다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너무 게을렀어. 음. 저는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도 만약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치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다음 수, 그다음 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약간 익스펙테이션 게임 같은 거를 별로 못 준 거예요. 그때 저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아쉽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발호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을 네. 가지고 발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김민석 딱 후보가 처음에는 뭘 가지고 들고 나왔냐면 정당 개혁부터 들고 네. 나왔거든요. 100% 당원 투표하겠다. 음. 그래서 저 양반 심상찮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에 대한 거, 청년화에 대한 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짜여 있어서 여기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있구나. 준비돼 있구나. 이걸 네.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겁니다. 결국 그 얘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1년 8개월 뒤에 치를 총선이라든가 네. 2030년에 치를 대선까지 대비해서 네. 큰 장기적인 보관을 가지고 저는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을. 네. 네.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나중에 직접 얘기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그 큰 틀에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단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하고 일단은 맞는다. 그런데 솔직히 정치의 수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후보가? 더 능수능란하죠. 아, 정치의 수로는 네, 수로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이기도 하고 18년 동안 그냥 괜히 그 갈고 닦은 게 아니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뒷골목에서 놀아봐야 네. 이 세상사를 다 아는 거예요. 땅바닥을 굴러봐야 돼. 이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저작거리에서 한 18년 있다 보니까 생존의 어떤 그 응. 기술들을 익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김민석을 세우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그다음 넥스트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잖아요. 김민석 후보 자체도 문이 본인도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남겨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신천지가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신천지 던지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돼요. 이중당적 정도 던지면서 흔들어도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득을 볼 수 있는데 신천지는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도 어떤 한 개인에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고 당의 수사가 들어올 수 그렇죠. 있고 전체적으로 당원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들어가서 요거는 좀 정치 개혁 플러스 당원 개혁의 일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반 이재명의 수장이 유시민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온 마당에 그냥 유야무야 약하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강이다. 왜냐면 뉴 이재명의 수장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쪽에서 꼭 지명을 집었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명청대전이 아니거든. 명민대전이거든. 그래요. 이 명민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건 명청대전인데 뭐 정청래 전 대표가 그냥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바로잡아야 돼. 정도의 전당대회가 아니라니까요. 진보 진영 내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1년 2개월 만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그냥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구분을 건 하나의 싸움이 돼버려서 저는 이런 광경을 안 보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그것도 유시민 벌어진 거죠. 작가가 네. 중심이 돼서 벌어지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 기습 합당 제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네. 한 2월 초쯤에 갑자기 이제 유시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도 놀랬어. 왜 나오지? 어머,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유시민 쌤이 저런 얘기 할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조국한테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이러고 하니까
뭐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전부터도 저는 조금 낌새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낌새는 있었다. 낌새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ABC로 나왔을 때 ABC로 나올 때까지도 저는 조금만 참았어. 근데 ABC 저기 나와가지고 왜 AS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엑스표를 5개 줬습니다. 그 매불쇼 나와서 그때는 네.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망가지는 속도와 크기가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선거 전 우리 4년 선거하는 날 그 매불쇼였군요. 매불쇼에 네. 나와가지고 왜 그 조국이 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운운하는 이런 소리 할 때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저럴 수가 이거 왜냐면 건 선거에 정말 완전히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속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올 게 왔구나. 저는 그때부터 각오를 했어요. 이게 올 게 왔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조국 대표가 떨어지고 나니까 더 강력한 더 방식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네. 가니까 내가 예측하는 게 되게 그쪽으로 갈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합니다. 지금 나 지금 좀 저거 하는 게 마음의 각오가 단단해요. 잠도 한참 못 자고요. 속도 뒤집어지고 한참 뭐 왜냐하면 저도 유시민 그렇죠. 작가하고는 알쓸신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네. 정말 전성기를 같이 누리고 맞아요. 네. 그야말로 화양연화를 같이 누리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그래. 아니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싸워야지. 저희 같은 뭐 일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를 직접 이렇게 뵌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알쓸심작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사담을 나눌 때도 네. 혹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네. 본인의 정경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 밝히는 편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양반은 거의 모든 거에 밝히죠. 굉장히 네. 밝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다, 뭐 문재인이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양반은 유시민도 저거 하는 게 모든 걸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적질과 평가질이 본인의 그냥 익숙해져 DNA, 있지. 예.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 이 사람의 잣대가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건 느낄 네. 수가 있죠. 근데 난 그렇게 느낄 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저도 유시민이 저는 그냥 유시민이 가끔 그러겠습니다. 연배는 제가 위니까. 네. 가끔 유시민이 그 못된 게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왜 사람들이 왜 못된 데가 있잖아요. 저도 어딘가 못된 데 있고 누구나 어딘가 좀 그럴 못된 수 데가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는 그런 식의 못된 게 있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못마땅하고 그래도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솔직히 알쓸신잡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게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왜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유시민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유시민도 잘하네. 내가 막 그랬어요. 유시민도 농으로. 예. 유시민도 잘하네. 막 이랬는데 잘하네가 아니라 잘하네. 잘하네. 막 잘한다. 성장한다. 예. 막 그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요번에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저는 아무리 유시민이 약간씩 못된 데도 있고 너무 지적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영을 대변을 하더라도 한 번도 개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포인트 오브 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점이 지식인의 풍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쭉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맞아요. 개파지향적으로. 네. 개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의 수장이란 면모를 봤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윤조 소장님도 네. 유시민 작가랑 정치 활동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2010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야권 4연대로 됐죠 그때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네, 그때는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었고 그때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보 실장을 하던 때예요. 아 정말 후보랑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자리. 네. 네. 뭐 그때 뭐 아주 뭐 저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시던 분이 그때 이제 있었으니까 많이 붙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 인연이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좀 감별해요. 아 발언에서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쓴소리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게 하든 옳은 소리를 친절하게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다만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별할 수 있거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최근에 ABC까지는 그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있겠지. 그냥 뭐 규정을 조금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유시민 작가답지 않네. 그 다음에 증축 재건축하면서 애정이 뭐지? 좀 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뭔가 진영 논리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물전 나오고 나서는 이 양반이 애정이 많이 없구나. 참아줬네. 그러니까 애정이 없구나. 근데 굉장히 이분이 규칙적으로 빌드업을 해요. 그러면 ABC 툭 던지고 반응 본 다음에 또 고민해서 던져요. 한 칸 더 가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어물전에 세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에는 애정을 지운 것 같아요. 재건축 중축 용역 족법 하고 나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이 정말로 아프게 들리는 거 어떤 거냐면은 공보실장을 했다라는 거는 선거를 치르면서 그 사람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의 언어를 듣는 순간 뭔가 애정이 없다는 걸 느꼈다는 표현이 아니, 굳이 공보시장 안 네. 해도 그냥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이거는 상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쏟아내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사실 보면은 촉법 영역까지는 본인이 긁혀서 한 얘기고 그건 아차 싶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55을 넘은 그래도 이 진영 내에서 어른 스피커인데 애들 스피커들한테 완전 하대를 해버렸거든. 그거는 메시지를 갖고 싸우던 유시민이 아니라 메신저를 흔드는 아주 하급의 말하자면 전략을 쓴 거예요. 네. 저는 저기 이불 킥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폼나게 상대가 촉법 영역이 아니야. 대통령이지. 나는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뜨는 사람이지 당신들하고 뜨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로직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썩은 내가 진동한다. 정화의 대상이다. 라는 것들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본인은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규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인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요? 뉴 이재명들을 기획할 만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규정을 하는 것들이 그냥 묻지 마. 나는 이젠 반 이재명을 선언했어. 라는 거라서 여기 전당대하고 좀 맞물려서 가는 좀 안 좋은 그 싸한 느낌이 있긴 하나 참 안타까워요. 왜 유시민 작가가 그랬을까? 저희 전화라도 한 통 하거나 텔레그램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브릿지를 통해서 좀 의견을 전달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후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레거시까지 진출해서 그런 얘기들을 빌드업을 한다는 맞습니다. 게 네. 애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시민 작가의 나이는 1959년생인 것으로 제가 알고 5년 있는 거. 개띠시군요.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58년 개띠인가? 근데 아마도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다스베이다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중축 재건축 뭐 했을 때 촉법 하고 그랬을 그때 아마 이미 다 쏟아냈을 거야. 그때 한 편집이 돼버려서? 절반에 편집이 됐잖아. 편집이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긁혔잖아요. 뒷수습하고 그래서 있구나.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또 했는데 매불쇼에서 한 거 가지고도 아직 안 돼. 더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 뉴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이제 말하자면 좀 고친 데 가서 네. 저는 작정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시민의 성향상 본인이 전략 안 짜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거를 전략을 짜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계속 빌드업 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이분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다 터뜨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개파의 수장이라고 하셨고 네. 거기다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 네.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러면 누군가 특정 후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저는 네.
일단은 정청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알 수 그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요. 음. 유시민 작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 시나리오면 이거로 가고 저 시나리오면 저거로 가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험이 높다. 되면은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 가령 뭘로 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한 그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인 거다.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그럼 이런 돌출 발언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 전략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에게는 선거에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는 역할은 사실 그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곳에 그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결집력을. 우리 진영 내에서도 딴지 게시판 가면 눈 뜨고 못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욕이 맞습니다. 심합니다. 아시죠? 네. 뭐 배신자다, 뭐 이거 뭐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우리 진보 딴지 게시판에 나와요. 다 나와 있죠. 나와 네. 있죠. 보고 계시면 이제 거기를 이제 더 직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죠. 이제 언더독, 그러니까 동정, 네. 2대1, 3대1로 두들겨 맞고 그 뒤엔 누가 있겠어요? 수장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르고 달리고 유시민 작가가 와서 이제 결집시키고, 그리고 히어로 유시민 형이 와서 청래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어떤 이런 그림을 하면은 멋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지층이 그래. 뭐가 멋있어.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림이 좀 되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 아유. 서사 정도가 제가 화자가 뭔 말이냐면 딴지 마을에 교육된 사람들은 멋있거든. 뭔가 히어로가 짠 나타나서 두들겨만 뭔지 알것 같아요. 있는 정청래라는 이 그 말하자면 동네 북을 구해주는 거야. 그냥 이 서사를 지금 나는 만들고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네, 뭐 그거 저도 그 소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실도 있을 겁니다. 저쪽을 뭉치는 만큼.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대통령한테는 찍힌 것 같아. 각 세웠고. 네. 그 다음에는 김어준한테는 약간 이제 손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리두기가 약간 있고.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는데 지금 본인한테 확실하게 이걸 줘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하고도 사실은 못 믿을 사이가 좀 됐었잖아요. 합당 사실은.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합당뿐만이 아니라 평택에서도 또 못 그렇지. 믿을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도 안 됐고. 그러니까 못 믿을 사이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친구는 못 믿을 친구야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자기를 이렇게 꽉 묶어줄 게 잘 없는데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딴지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그 이중 당적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조국 혁신당 여기에서 확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유시민이 저 해주면은 한마디 뭐 해주는 게 나쁘진 않지. 그쪽에서는 나쁘지가 않겠지. 누수가 나쁘지 안 되죠. 않겠지. 그런 말씀인 누수 안 건데. 되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를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필명 미키루크, 본명 이상호. 이분이 과거에 이제 선거 노무현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분이고 네. 나름대로의 진영이 스핀 닥터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선거 전략적으로 잘 견인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도부에서도 역할을 했어요. 이번 선거 지난 과정에서도 지도부에도 뭐 어떤 많은 의견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상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뭐 여론 조사 전략 등등을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번에 한번 김민석 아마 후보하고 한번 붙을 뻔하다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한번 적용했던 거 강훈식 비서실장했던 것 같아요. 적용을 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반명 정서가 팽배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별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딴지층의 우리 이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아까 우리 김진애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아쉬운 부분들을 도파민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쪽에 놀릴 거예요. 뭔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 지지층 내가 열광할 만한 걸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한 평양냉면 같아.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발화가 돼버린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지금 저는 이상호 이분 빼고라도 이 유시민 작가라든지 정청래 그다음에 김어준 씨 빼는 것 같지만 저는 그때 조국 이 부분이요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호 미키루크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오래됐고 친노 노사모를 했는데 우리 지금 권리당원이 155만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155만에서 투표율을 한 50% 60% 잡아도 절반이에요. 한 70만이에요. 그러면은 한 75만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절반을 가져가면 과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딴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야, 조국 혁신당까지 숫자가, 하면 예. 뭐 4만이든 5만이든 거기까지 쭉 견인해서 갖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의 여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한 30만에서 40만만 가져오면 게임 끝난다. 야, 그렇게 그런데 들으니까 또 예. 물론 그 계산을 하고 그 하고 있을 거예요. 미키 루크라는 사람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22년에 24년이었나 그 저 정봉주 나올 때 정봉주 나와가지고 수석 최고위원 네네. 나온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미키 루크가 도와줬어요. 아, 그때 선거를 그때 미키 루크가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거 짜고 나중에 사실 그 왜 정봉주 후보가 조금 무리를 했잖아요. 무리하면서 수석이 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미키 루크의 작품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석들을 설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있을 거예요. 이제 당연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이런 게 계산하면서 만약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러겠지만 저는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저도 상관없다. 요번에 나온 거는 정청래 후보가 나온 거는 내 편 내가 규합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자. 아, 확인하고 보여준다. 확인하고 과시한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어느 때나 흔들 수 있는 세력을 규모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청래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온다 다 그랬는데 아유 안 나올 리가 있냐 나는 당연히 그럴 텐데 나오고 그럴 때 그거 나와가지고 저는 그랬죠. 나와서 그냥 밟아주자. 네. 아, 근데 이거 약간의 변론인데 우리 네. 위원장님은 사실은 뭐 겉으로 보이는 스펙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내공도 있으신데 네. 위원장님 같은 분도 네. 민주당이 86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나를 뭔가 좀 이렇게 밀어내고 배타시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정당의 저기에선 전문가는 잠깐씩 쓰는 카드야. 뭐냐면 여기까지 보세요. 김진애처럼 전문가로 들어왔지만 저처럼 20년 이상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없지. 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저의 정치적인 뭐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있는 거고 딴 사람들은 잠깐 쓰고 카드 쓰고 버리고 뭐 장관하고 버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하고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당연하죠. 뭐 386뿐만이 아니라 네. 뭐 친노 세력도 마찬가지고 친노 세력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를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좋아한 이상으로 저를 좋아하셨는데 친노들도 이건 뭐냐면은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너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는 놀아줄게. 근데 너는 친노는 아니야. 이런 게 명확해요. 그렇구나. 같이는 그리고 김진애는 뭐 사회적으로 임용도 하고 그렇죠. 또 실력도 분명히 써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써준다. 그렇지만 너는 우리 서클은 이너 서클은 아니야. 아니다.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죠. 아, 왜 이거 여쭤봤냐면은 네. 대통령을 상대로도 혹시 유시민 작가나 그를 비롯한 그 86 주류들이 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 똑같은 생각 한 거 여태까지 못 네. 보셨어요? 봤죠? 예. 아니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한테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느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새로 거듭나고 커질라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아싸가 이걸 잡아서 새롭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솔직히 DJ 하나 빼놓고는 다 아싸였습니다. 노무현 아싸 아니었습니까? 아싸죠. 아싸죠. 네. 그다음에 솔직히 문재인도 바깥에서는 물론 거기선 주류의 장이지만 바깥에 있을 때는 아싸였죠. 그다음에 이재명도 아싸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게 다시 주류로 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나는요. 정말
유시민 정말 못됐어. 내가 정말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 이재명 그때가 도지사였던가 언젠가 하여튼 나와서 토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유시민이 이재명 뭐라고 했죠? 후보한테 그때 도지사인가 아니면 대선 경선 때였나 말이죠. 그렇게 뒤에 개파가 딱 버텨주지 못해서 부럽죠. 약을 넣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그때 후보가 당연히 부럽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수가 없죠, 부럽죠. 당연히. 예. 어떻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만약 그런 게 가지고 김진애를 서포트했으면 김진애도 벌써 이만큼 떴지. 그렇지. 예.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안데 그걸 갖다 얄밉게 그 앞에서 하여튼간에 얄밉게 그 앞에서 부럽죠. 없으니까 부럽죠. 뭐 이러고서 하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무튼간에 그 말씀드리기가 더 이제 충분히 아.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사실은 두 분만 이렇게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송영길 후보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대체로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평론하는 분들이 뭐 우열을 가릴 때 1, 2등 후보를 가리다 보니까 상대적 주목도가 덜한 건 사실인데 송영길 후보도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당 대표를 했죠. 네. 정청래 대표보다 선배예요. 당 대표로서는 선수도 많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을 유일하게 했던 사람일 거예요. 3명 후보 중에는. 그러니까 경험으로 따지면 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뭐 김민석 전 총리도 외국어를 잘하지만 송영길 의원도 외국어에 매우 진심인 능통하고, 양반이다라고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정청래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보다는 좀 역량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죠. 선수 뭐 당 대표는 이제 뭐 비슷하고 그다음에 단체장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정청래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엄청 미울 거예요. 이게 양자구도면 해볼 만한데 삼자구도는요. 이거는 정말 한번 죽었다 깨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럼요. 삼자구도는 게다가 선호투표야. 선호투표. 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면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려서 정말 이게 참 말을 못할 건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판이 그냥 플랫하게 양자보다는 만들려고? 플랫하게 예. 만들기도 하고 저도 차선책으로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 유의미한 2등으로 져야만 뭐 정계 개편에 있어서 지분을 챙겨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 나갈 때 먹는 네. 거 가락지랑 뭐 좀 챙겨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그냥 내쫓기게 되면 정말 정치적으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자체의 이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김민석 후보를 보완제라든지 스토리지 개념으로 저장소 어떤 늘 뒷받침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들으면 김민석 후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는 여기서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서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3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의 집권 연차를 지킬 수 있는 선거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청래 후보도 나는 좀 뭐- 생각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청래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그러니까 여당 대표답지 않은 여당 대표였어요. 그리고 선거까지 망해 먹었어. 그런데 무슨 연임이야? 자격 자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송영길 대표 정말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고. 근데 송영길 대표야말로 지금 꽃놀이패 아니에요. 꽃놀이패다.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여기서 조져도 되고 또 대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대표 했단 말이죠. 한번 했죠. 대표하고 다른 거를 해도 충분히 적이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신뢰관계도 분명히 있고. 근데 김민석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보니까 잘해볼 것 같잖아. 거기다가 정말 김민석 대표야말로 딱 여당 대표다운 여당 대표가 될 만한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2년차, 3년차에 이런 여당 대표다운 여당 대표가 있으면은요. 네. 정부에서도 좋죠. 그리고 난 요번에 나는 좀 내가 요새 김민석 후보께 내놓는 거 보면서 저 사람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나 싶어 총리하면서 맨날 재미없게 맨날 의전하고 뭐 숙이고 막 맨날 이러했는데 요번에 정당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 거 저도 그다음에 봤습니다. 정치 예. 개혁에서 나오는 아젠다 같은 거 보면은 막 갈고 닦은 게 보여요. 열심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전략까지 다 세워놨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대표 되자마자 그런 거 착착착착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정청래를 나중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하고의 뭐 통합이나 통합 이런 문제. 것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김민석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아, 저는 김민석과 왜냐하면 의견이 같다. 통합에 있어서도 김민석이 대표로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유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합당해주고 와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저는 뭐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제 뭐 총선 앞에 놔두고 와서 어쩐가 뭔가 연대하고 뭐 이러는 게 생길 텐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김민석이 나아요. 김민석은 왜냐하면 말하자면 전략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 전술로 한다. 그리고 크게 통합을 해도. 같이 이기자 네. 같이 이기자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통합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이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시민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은 내가 지금 막 유시민에 대해서 내가 뭐 거의 포기도 했고 뭐 그러지만 내가 요번에 정말 못됐고 정말 몹쓸 사람이다. 예. 나 이런 생각까지 야, 그런 드는 생각까지 게 심지어. 왜 그러냐면은 유시민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재건축 저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 이번에는 좀 한참 좀 텀이 있다가 나올 것이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도 정청래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자기 힘을 과시해 보지 않으면 자기 힘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은 기본적으로 센터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휘두르면 그야말로 세게 휘두르지 않으면 안 돼. 대통령하고 난 붙겠어. 이렇게 하지 붙어도? 않으면 붙어도 네. 대통령하고 붙겠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말 각오하고 지금 자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청래 유시민만 힘으로 안 되는 게 그에게 누군가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마이크를 넘겨줘야 되는데 네. 그 마이크를 김어준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김어준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김어준을 맨날 하도 위험하다 데인저러스 하고 다녀서 그게 좀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김어준은 지금 약간 좀 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좀, 보니 네. 뭐 그리고 김어준도 이거 알거든요. 김어준은 스타일이 뭐 사람마다 다 그러는데 못 먹어도 고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청래처럼 김어준은 못 먹을 때는 뺐다가 그다음에 다시 깐을 보아서 다시 또 조절을 잘하는구나. 치료하고 네. 이럴 사람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별로 그렇게 그쪽에다가 크게 대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아니 것 뭐 같아요. 전당대회 국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논쟁이 확 갈 때는 네. 지금 김어준 총수가 역할이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는데 남은 기간에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김어준 한번 세게 갑니까 안 갑니까? 한 번은 갈 거예요. 한 번은 간다. 네. 일단은 이제 이게 밀고 당기는 걸 잘하는 장사꾼이다. 근데 김어준 씨는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사실 이게 저번에 한번 다스베이드 하고 나서 편집하고 살짝 호흡 조절하잖아요. 부르잖아 다. 그렇지. 김범희 후보까지 다 불렀어요. 네. 그리고 요새는 이른바 요새 밑에 많잖아. 네. 하청이 영역이 이제 많잖아. 나갈 때가 좀 뭐 많죠, 이번 요즘. 뉴스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 뭐 그러니까 모시기도 그쪽에다가 계시고. 딱 해주면 되지. 맞아요. 해주면 되지. 김어준도 완전히 이제는 총수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김어준 총수가 개별 인터뷰는 증언했고 지난번에도 김민석 후보 나왔을 때 약조를 받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토론할 때 나와달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토론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만약에 김민석 후보를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그 토론에 초청을 받으면 네.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어떻겠어요? 나는 나가야 당연히 됩니까? 나가지. 네, 당연히 나가야죠. 됩니까? 예. 적진이든 월간 조선이든 뭐 TV 조선이든 어딘지 나가야지. 나가야 된다. 후보는 네. 어딘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는 가릴 게 없고 가리는 게 그리고요. 이상한 왜냐면 워낙 약간 적대적인 데 나가서 잘해야 진짜로 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민석, 김어준 후보 둘이 인터뷰한 거 잘했죠. 저 잘했잖아. 김진애가 왜 떴는데 김어준하고 잘 붙어서 떴는데. 방법을 알아요, 방법.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 중에 김민석 후보 지지자 중 일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분명히 질문 세팅이나 이런 게 김민석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뭔가 꼬임수가 있어서 덫을 놓고 기다렸다 딱 잡아칠 수 그걸 있다. 이겨내야 네. 실력이죠. 실력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단기만 가면 실력이 안 되고 그럼요. 저는 그런 데가 깔려 있을 때는 가서
정말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야만 인정받는 것이고 거기 가서 아픈 소리를 쐐기를 받고 와야 사실 그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호랑이 굴에 못 들어가면 우리도 즐겁잖아. 그런 거 보면은 시원하고. 시원하고 아니, 근데 좋잖아. 오히려 토론하면 또 이제 공격적인 태도만 놓고 보면 네. 우리 또 이제 송영길 후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고 분이라 송영길이 네. 워낙 센 걸 해주기 때문에 그건 있죠. 보완제가 된다. 예. 요새는 송영길이 버퍼 역할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은까지 I'm gentleman 이럴 수가 있고. 내가 봐서는 송 후보도 이제 그만하셔야 돼. 아 그래 너무 화내는 건 하지 마라. 너무 과했고 원래 그래요, 이제 예. 물병을 던져버린다 이것까지는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목을 베고 이런 거는 그만하시고 네.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 많이 아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럼요. 정책에 진심인 양반이라서 음. 저는 정책적으로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 1인 1표제 이거 외에는 내용이 없다는 게 참 서글퍼요. 지난 1년을 당대표를 했으면 당의 어떤 내용을 채워서 갈 수 여당 있는데 대표가 아니야. 없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포장지 같아요. 네. 내용물이 없는 그냥 포장지만 가지고 무슨 포장도 안 좋은데. 아니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이런 수소 포장 같은 느낌이라서 안타까워. 부풀려져 있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건데. 옆에 있는 후보들이 던져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뭔가 상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좀 제자리로 돌아올 아니 텐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 유시민 작가도 대통령을 비판한 논지라는 게 다양한 층의 정책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원툴 검찰 개혁만 가지고 지지자들 설득하려고 드는 게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네. 정말 누구를 보고 대화를 하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아 저는요 여기서 이제 잠깐 모드를 바꿔서 제가 유시민이 정말 못되고 몹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모드를 조금 바꾸면 너무 외로운 사람 그리고 너무 게을러진 사람 이렇게 된 게 게으르다.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솔직히 유시민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면 매부쇼 나갈 수 있어. 그렇죠. 다스베이더도 나가. 뉴스공장 나가. MBC도 나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다음에 뭐 책 하나 쓰면은 쫙 또 나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출연료도 많이 받아. 그다음에 아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출연료는 많이 조회수 많이 줘야죠. 나와. 맞아. 솔직히. 선거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니 상실감을 느꼈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가령 뭐 황교익 선생하고 낚시만 다니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유시민한테 쓴소리를 할 사람을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만나. 야, 그다음에 이것도 거꾸로의 문제네. 그다음에 딴지만 본다고 그러셨잖아. 맞아요. 네. 맨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고 맨날 우쭈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너무 게을러요. 왜냐하면 요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논리 체크는 또 안 하고 완전히 뭐 느낌으로 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게을르고 그러니까 정말 올드보이가 돼. 그러니까 올드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네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노는 게 올드보이 아닙니까? 동창생들끼리만 그렇죠. 네. 노는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유시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오감에만 이제 의존을 말이죠. 해서. 후각이 그거 아세요? 후각이 제일 원초적인 감각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이번에 그것도 정말 저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평가했잖아요. 평가를 예. 했잖아요. 썩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못된. 그게 아, 이제 못된 근원적으로 사람, 뭐냐면 못된 철저한 꼰대 정신과 순혈주의예요. 음.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게을러졌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학습하는 유시민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다 알아.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규정할 수 있고 내가 한 규정 A는 B다 하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게을러졌다고 평가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그 논의 얘기인데 예전에 강선우 전 의원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유시민 작가가 이 보좌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 영상을 얘기했어요. 이거 보좌진들 후지고 아주 이게 보좌진들이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들이 골탕 먹인다. 이제 그 정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내용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만 가지고 그렇지. 네, 가까운 그러게 사람들끼리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네. 어물전도 본인들끼리 한 얘기만 가지고 딴지라는 그 동네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런 포인트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중도 보수를 확장하는 부분들, 인적 채용의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은 어쨌든 서영주 소장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고 네. 또 보면은 뭐 진보적인 성향 인물들과만 토론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범주에 있는 분들과 하시는데 보수랑 많이 해요. 보수랑 많이 하시는데 네. 솔직히 보수 중에서도 아 이런 사람은 우리 진영에 한번 좀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 욕심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긴 있죠.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대충 그의 형상만 얘기해주면 뭐 형상이 뭐 네. 말한다면 안드로메다로 안 간 사람이라면 저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들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만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생산물을 아니, 꺼내는 건데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러는 제가 오늘 아주 오늘 우리 지금 목요일 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토위원회 국힘 쪽에서 선거를 오셨어요? 했습니다. 국토위원장. 맞다 그치. 국토위원장을. 예. 근데 요번에 선출된 국토위원장 내가 그래서 야 저 김정재 위원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왜냐면 가서 또 이거 뭐 해야 될 게 있거든. 근데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유희동이 됐더라. 그러니까 유희동은 내가 보면은 굉장히 요번에 평택에서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도 보니까 김영남, 조국, 유희동하고 셋이 토론하는데 아니 유희동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니까. 그 사이에서 멀쩡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동이 네. 정책적으로 좀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자란 출신이고. 모자란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예. 물정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그거에 어떤 판단을 하고 이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그런 사람은 뭐 나중에 뭐 정계 개편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한다면 근데 그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유동 국토위원장 같은 경우는 죽어라고 지리서를 써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지리서를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용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그 중도 확장에 대해서 아주 그걸 악마화시키는 유시민 작가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노무현의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3의 길이나 대연정이나 진보와 보수의 사이라는 책에는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씨앗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구조적 다수가 잘못됐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를 후원회장으로 데려간 정청래 후보에게도 이건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율배반이다. 이해찬 대표가 가장 그 당시 2018년도에 구조적 다수의 근본으로 당을 운영했어요. 그래도 2020년도에 우리가 180석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거를 실행했던 이해찬 대표의 그 정신을 가진 배우자를 데려와 놓고 지금 정청래 후배는 뭐 합니까? 우리끼리 잘 사자 하잖아. 이게 완전히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찬 전 총리가 뭐 지지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밖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유시민 왜냐면 저도 유시민처럼 이렇게 합시다. 인간적으로 유시민이 굉장히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유시민이 그야말로 독고다이 같은 사람이에요. 유시민한테는 솔직히 김대중 DJ든 노무현이든 그렇게 특별하게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그냥 뭐니 지식인으로서 누구를 특별하게 존경하는 사람이 뭐 오손 웰스인가 뭐 조지 오웰 하나 존경하는 것 같고 막 1984년 쓴 조지 오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특별히 누구 존경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이 따뜻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알솔신잡하고 그럴 때 본 게 이 양반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 됐구나. 그다음에 따뜻하구나.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맨날 자기 게 아니면 막 질투하는 식으로 보였는데 맞아요. 네. 이제 껴왔는구나 이런 게 보여서 야 참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원래의 성격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박한 이제 노인네가 되는. 강박한. 근데 이제 두 분 뭐 의사 다 똑같겠지만은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찬 총리 이번에 이해찬 총리 돌아가셨을 때 왜 이해찬 총리 대신을 해줄 수 있다고 막 김어준이 막 띄우고 그랬잖아. 어린 밤그릇도 없는 게 이해찬이야말로 겉으로 보면은 막 까칠하고 뭐 까탈스럽고 난리잖아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 양반이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엄청 챙기고. 엄청나게 정말 김민석의 뒤를 다 봐준 것도 이해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런 인재가 됐을 때는 그러면서 김민석 욕도 해. 욕을 하면서도 저 친구가 뭐가 있을 땐 또 다 봐줘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이해찬 총리한테 대드는데도 김진애는 좋아해.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은 하여튼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 안에 재질을 보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자질 있고 네. 그다음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예. 보는 거. 이해찬 총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혼자야. 강팍하다는 말에 딱 맞네. 나도 아니, 제가 이제 그 필연적 실패?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유시민 작가가 곧 겪게 될 것이다. 개인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그렇죠.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유시민이 필연적 실패기로 접어들 실패기로 것이다. 이미 네. 접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와 여러 가지의 이 걸어가는 길이 절대 저는 이 지금 국정을 흔들 만한 그 정도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저는 후배들한테 하는 그 언행을 보고 끝났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어른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해찬 전 총리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 고쳐서 쓰는 분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 그럼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김진애 위원장님 자꾸 어려운 질문드려 죄송한데 왜? 뭘 또 아까 이제 하냐고. 그 정청래와 김어준의 거리두기를 얘기했는데 만약 유시민 작가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김어준 총수 눈에도 보인다고 한다면 음흠. 그는 미디어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까지 버리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김어준은 자 여기도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조회수 아니에요. 아니요 조회수가 나올 때까지는 데려다 빨아먹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시민이 예. 나와서 조회수가 올라간다. 뭐 얼마 전에는 한 400만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한 200만밖에 안 나오더라도 조회수 나올 때까지는 빨아먹겠지. 근데 이제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 가깝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김원준 씨는 이미 눈치를 챘어요. 네. 편집할 때부터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 이제 이것도. 최욱 씨가 주워 먹은 거지. 아, 그렇지. 근데 유시민이 그런 점에서는 최욱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그렇지. 이런 훈훈한 마무리로 오늘 방송을. 그런데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유시민 제가 저거 하는 거 저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게 정치적으로도 실패할 거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하는 거 다 좋은데 제발 유시민은 혼자만 실패해라. 우리까지 끌고 가지 좀 말아다오. 이거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야, 정말 현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위원장, 서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